북한이 왜 까불지? 김정은이가 정말 이거 모르나? 북한이 까불면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10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하루 일과는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 일과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상 시간이 다릅니다. 겨울 같은 때에는 날이 좀 늦게 뜨니까 6시 반 기상, 여름에는 5시 40분 기상. 그렇게 기상을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일과표대로 생활을 하면 저는 군복무를 100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상, 밥 먹고 아침 점검하고 군사훈련, 저희는 상학이라고 하는데 상학 시간, 오후에는 또 무기 연습 시간, 무기 사격 연습 시간, 체육 시간, 일과대로 딱딱딱 지내가면 그러면 저는 군복무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군인은 일과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만능 일꾼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농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5시 40분 딱 기상하게 되면 면내이라는 운동복 비슷한 거 딱 입고 부채식 화장실로 가서 저희가 밤새 싸놓은 것들 인번을 딱 퍼서 밭에다 가서 비료 대신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김매기 뭐 가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2시간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 시간 정치상학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학습 시간, 세뇌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래, 학습하는 시간인데 요 시간이 제일 편한 시기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딱 자고 따뜻한 데서 자고 나오면 그때부터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점심에 먹을 땔감을 해야 되고, 불을 뗄 수 있는 땔감을 해야 되고, 평소에 그럼 땔감 안 할 때 뭐 하냐? 가서 풀을 뜯어서 식량에 보탤 수 있는 풀을 뜯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돼서 그 서너 시간 하고 낮에 밥 먹고 오후쯤 들어오게 되면 또 농사를 해야 됩니다. 부대에 있을 때는 그런 일과였는데, 밖에 나가면 소금 밭 건설한다, 바다를 막아라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 바다를 막아야 되고, 평양 집 짓기 아파트 건설해야 된다, 군인들이 나가서 집을 지어야 되고, 주변의 농촌에서 일감이 부족하다가 나가면 또 해줘야 되고, 단 한 번의 보수도 없고 저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쓰기 좋은 인력 만능 일꾼들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에서 상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제 월급이 280원입니다. 북한 돈 280원이었는데 원래 다른 예하부대는 상사 월급이 200원이에요. 근데 제가 80원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는 정찰부대이기 때문에 생명수당 80원이 붙어요. 근데 북한에서 사탕 한 알이 100원 합니다. 그럼 제 생명수당은 사탕 한 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2병 한 줄 배기, 1병 2줄 배기 월급은 북한 돈 70원, 90원 한 줄씩 올라갑니다. 70원, 90원, 120원, 150원, 180원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은 저희 부대가 7명이었는데 저는 한 개 소대를 책임진 부소대장이었고, 다른 분대 중사가 있는 분대는 7명이 월급을 딱 이렇게 합해보면 중사 월급 200원, 그럼 그 밑에 뭐 상병 월급 180원 뭐 쭉 하게 되면 1000원도 안 돼요. 북한 돈 1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 분대장이 그럽니다. 우리 이걸 다 모아서 4개월 뒤에 우리 분대장님 생일이니까 그때 빵 한 조각이라도 우리 같이 나눠 사 먹자. 예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는 월급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 월급은 누가 주느냐?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줍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군복을 입고 군사놀이를 하고 진짜 군사복무는 엄마가 한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군대 간 자식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됩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첫 번째는 배고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대에서 하루에 800g의 식량을 나와줘야 되는데 위에 간부들 대대에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뛰어가요. 이 사람들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대대장이 북한 돈 4,300원 월급 받았어요. 중령이. 중자일 때 북한은. 중령이 4,300원이면요. 시장에서 쌀 1kg가 5,000원이에요. 그럼 이 중령은 뭐냐면 월급 외에 국가가 원래는 먹을 걸 쌀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쌀을 요만큼밖에 안 주니까 부대원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집에 가져가야 내 마누라 내 새끼가 안 굶는 거예요. 중대장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뛰어간다, 중대장은 중간중간 뛰어간다, 소대장이 소소하게 뛰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밑에 분대장이 분한 있게 뛰어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량을 다 뛰어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저희가 먹는 밥은 폭탄밥입니다.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폭탄이 팍 치고 갔어요. 그럼 밥이 움푹 패이겠죠. 몇 숟가락 안 준다. 저희는 맨날 폭탄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예요. 나가서 도둑질 해야 그걸로 견딥니다. 근데 북한 군인들이 도둑질 한다고 북한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나가서 진짜 도둑질 하다가 사고도 생기고 살인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뉴스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군인들이 나가면 북한은 북한 군인들이 입은 군복을 군복이라고 안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썼다고 해요. 호랑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집단이라고 안 해요. 토비 집단이라고 해요. 토비라고 해요. 옛날 조선시대에 마구잡이로 길을 막아서 훔치고 도둑질하던 토비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대한민국 군인들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군, 육군, 해군, 공군 불러본 적이 없어. 그 다음 저희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한국 가자 그러면 한국이 어디예요 하는 탈북민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는 남조선이라고 배웠어요. 북한이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북조선, 남조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 하게 되면 남조선 괴뢰군입니다. 괴뢰라는 말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도 없고요. 그냥 미국이 침략해서 지금 틀고 앉아있고 그 밑에 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와서 군 생활을 그냥 억지로 하는 괴뢰군. 뿌리도 없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대상. 쟤네 툭 치면 넘어가. 좀 심하게 배웠죠?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8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월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어요. 정말 군복을 입고 나와서 서울말을 하면서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분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군대를 이렇게 갔더니 대한민국 부대 안에서 남조선 부대 안에는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했다. 먹을 것도 안 준다. 굉장히 많이 때린다. 완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마구잡이 그냥 이게 막 조폭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힘 약한 사람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격분했거든요. 어떻게 군대라는 게 저럴 수 있느냐? 그놈들은 뭐 패거리야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군 출신이니까 어느 날 부대 강의를 하래요. 제가 못합니다. 저 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와서 그냥 본인이 겪은 얘기만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갔던 부대가 있습니다. 해군 부대였는데 딱 들어가 보고 제가 놀랬죠. 규율과 질서가 몸에 뱄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복장이 다 흐트러지고 모자를 탁 돌려 쓰고 탁 걷어 올리고 다 까치다리하고 탈탈 떨면서 그래 너 한번 뭐 좀 짓거려봐라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집단인 줄 알았거든요. 어마 들어갔는데 탈북민 강사 왔다고 격례 보고를 합니다. 부대 차렷 강사님께 격례. 갑자기요 탈북자 강사 왔다고 심시하나? 쇼를 하나? 뭐지? 그러면서 앉아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군인을 봤는데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부대, 체육하는 부대, 농구 경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부대 간부차가 지나가면 격려를 하고 수칠 때마다 장병 간에 격려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북한 군인하고 다른데? 북한 군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군인도 한 짬밥 먹으면요 2, 3년 지나면 인사 안 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인사 손 한번 올리면 에너지 나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배 나보다 집에서 오는 돈도 없고요. 진짜 주머니에 불룩한 게 뭐가 없어요. 개미알 주워 먹는다 하거든요. 저 밑에 그냥 뭐 있나 그냥 개미알이라도 먹을 기세인 거예요. 그런 선배 인사도 안 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규율과 질서가 배고픔 앞에서 무너진 북한군. 대한민국 오니까 교육과 질서가 왜 이렇게 잘 잡혀 있지? 이게 뭐지? 내가 봤던 그냥 이런 도둑무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보니까 야 식단에 밥이 넘쳐나더만요. 그러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짜임이 되어 있다. 이게 정상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 군인을 다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다른 점 일단은 뭐 체격 차이는 말하지 말자고요. 북한은 평균 키가 1m 58 그런데 대한민국 부대 가니까 키 작으신 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체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두 번째는 제가 사격을 해봤어요. 북한군은 1년에 사격을 3발씩 2번 했거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사격도 뭐냐 실탄도 뭐냐면 부대 인원에 맞춰서 3발씩 딱 계산을 해서 줘요. 근데 이것이 소대평가, 중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기가 57년도, 67년도 가철식 자동보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기가 한국은 조성문, 조문, 조선이라고 안 하죠. 네모 안에, 조문 안에, 조성이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네모 안에 앞에 있는 얘
폐에 뾰족하게 생긴 애가 조성조문이 딱 맞아서 숨쉬장 하나 둘 셋 딱 격발이 당겨야 되거든요. 자동보청이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맞춰도 얘가 총알이 삐뚤어 나가요. 그러면 소대에서 앞에 병사가 딱 쏴봤는데 얘가 잘 맞췄다. 그럼 이 무기로 도는 거예요. 소대원들 전체가. 자기 무기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무기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군인들 사격하는 것을 군인들의 훈련 영상을 위한 것에 제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가서 쏴본 거예요. M16이라는. 그러면서 같이 쏴보면서 하니까 어머, 실탄을 20발, 30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정말 제대로 사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 사격장 안에서 저희는 진짜 사격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실탄이 오가는 곳에서는 굉장히 정숙과 규율과 이것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을 막 바꿔서 매야 되고 막 나가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딱 자기 무기 들고 질서 있게 나가서 실탄 6발 따락 주더만요. 딱 줘서 M16 딱 갖다 댔는데 북한의 조성조문이 아닌 거예요. 얘는 조성조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알기 쉽게 딱 해주니까 제가 아 그래요? 하고 6발을 따라락 쏘는데 무기가 북한 자동보청보다는 살짝 무거웠어요. 어깨를 치는 이 반동이 굉장히 무겁긴 했지만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실탄을 20발, 30발 준다는 거 한 번 나갈 때 한 사람이 실제 여기서 쏠 땐 6발씩 무조건 쏘게 하고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무기 차이, 실탄 차이 이렇게 나는데 북한이 왜 까불지? 김정은이가 정말 이거 모르나? 그래서 저는 실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하나 놀란 거 제가 북한에서 무선기 썼거든요. 139형 수신기 이거 소련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 바꾸기 전에 소련 거예요. 그래서 저 AM이거든요. 통신이. 가게 되면 진짜 아날로그예요.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면 강릉 잠수함 그 침투 사건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제가 썼던 송신기 있어요. 딴딴딴딴딴딴 하는 옛날 그 우리 2차 대전 영화 보면 막 나오는 그걸 저희가 딱 레시버 끼고 떨어져 나와라 강릉 던쭈 떨어져 강릉 따라락 탄단 말이에요. 제가 부대 가서 이거 얼마 궁금했겠어요. 130경 수신기 있습니까? 뭔지 모른대. 통신병 안 계십니까? 있대요. 송신 안 합니까? 도로주 안 합니까? 던던던주 안 합니까? 안 한대요. 북한이 던던주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국군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렇게 안 잡습니다. 군사기밀이라 하지만 그보다 더 진흥화된 통신기재 장비가 있습니다. 살짝만 그때 당시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이 까불면 안 된다. 북한에서도 현역 불가 판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현역 불가였냐면 집에서 외동아들, 자식이 아들 하나인 집은 군대 안 가도 됐어요. 옛날에. 아마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줬어요. 집안에 그래도 대를 잇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군에는 안경 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부대랑 정말 평범한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북한군에는 안경 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국군에는 안경 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안경 낀 사람을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그 다음에 현역 불가 판정에서 이빨 3개 썩은 거 있으면 군대 못 가요. 신체 검사에서. 이건 제가 해봐서 합니다. 못 해본 사람은 탈북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거의 북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한 명도 군대 다 가라. 여자들도 거의 우무제로 가라.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안경 낀 사람 이게 없는 이유는 지금도 없는 이유는 전기를 잘 안 주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눈이 나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눈 나쁜 사람 없어요. 거의. 정말 어쩌다가 눈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군대 안 갑니다. 세 번째 이빨 3개 썩은 사람. 제가 도 군사동원부에 가서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빨 검사를 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치과 정기적인 검진하고 치과 보험이 있고 치과 치료 엄청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치과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북한 사람은 그냥 이 아픈가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3개 썩은 못 간다. 저도 그때 이 썩은 게 있었어요. 3개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기 왜 못 가? 아버지 백 쓰면 되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백을 썼어요. 예, 그래서 군대를 가야 했는데 북한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존에는 사실은 세뇌로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뭐 김일성 때 이때에는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명예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같이 합작을 합니다. 부모님과 군대를 안 가기 위한 자식이 합작품이 나와요. 군대 안 가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결핵, 간염 이런 질병에 걸리면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매수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군생활 하다가도 내가 군생활 하기 지금 귀찮아, 좀 힘들어, 그러면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물자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다가 엄마가 우리 아들 집에 왔더니 결핵 걸렸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결핵 걸렸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했거든요. 요즘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결핵 걸려도 보내세요, 우리 군이가 다시 검사하겠다. 그럼 엄마가 부대 같이 돈 싸주고 가서 군이한테 가서 결핵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돈 좀 있고 자식을 귀하게 좀 생각하고 10년이라는 군생활 보냈더니 자식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더는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그 10년이란 군생활을 그냥 묵묵히 견뎌야 되는 것은 서민들 자식들. 그나마 엄마가 돈 보내주면 그래도 군생활 10년 마치는 자식도 있지만은, 정말 군생활 나는 힘들어 더는 못하겠다라고 해도 정말 없는 자식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빨을 일부러 빼는 사람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안 뽑고 있다가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 너무 힘들잖아. 맨날 노동해야 되잖아.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루 이틀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북한에는 이게 일을 앓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지약도 없고 군생활 하면서 소금에다 막 닦고 이를 잘 안 닦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보면 이만큼 이제 볼처럼 부어 있어요. 잇몸부터. 근데 우리는 이 붓기 전에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걸 치료 못 받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썩어서 빼 그래요. 그냥 빼주세요. 어떤 군인들은 생이빨도 뽑아요. 하루 이틀 쉬려고. 제 지인이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 여군 출신인데 그 친구는 생이빨 뽑아놓고 지금 한국에 오니까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쉬웠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북한은 권력과 백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아버지 대학 교수 하는데 대학 시험 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대학 시험 다 쳐놓고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 당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군대 가면 당원이라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가 되는 징표 3가지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고 이후에 대학교까지 나오면 국가가 인정하는 간부의 징표는 다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당원이 돼서 그 다음 다시 이 대학교 오자. 그리고 사실 저도 군대는 빽 써서 갔어요.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PX 있습니다. 북한은 군인 상점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좀 근사하게 PX라고 하더만요. 북한의 PX 군인 상점에 가게 되면 군인 상점은 들어가면 일단 딱 냄새가 나요. 된장 간장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납니다. 군인들을 상대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군복무하는 장교들을 위한 그 가족들을 위한 이 먹거리까지 다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주는 물자가 없으니까 된장 간장만 거기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들어가면 된장 간장이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가 70년대에 있었을까요? 옷빈침? 그걸 북한은 좀 이렇게 손가락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애들 팔아요. 그럼 북한은 단추 없으면 이걸 갖다가 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원실 팔고 모표 같은 걸 팔고 견장 같은 거 팔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군인 상점 가게 되면 저희는 군인들이 갈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와서 PX를 처음 가봤거든요. 강사님 그 PX 한번 가보시겠냐? PX가 뭡니까? 가보자. 그래서 딱 가봤는데 진짜 놀랐던 것은요. 추리닝 입고 삼선 슬리퍼 신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카드 들고 있는 군인도 있고 뭔가 그랬죠. 그리고 PX 타러 가보니까 군인 편의점이더만요. 사탕 과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북한에서는 한소대라고 하는데 반팔, 속옷, 칫솔, 치약 안 파는 게 없어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다 팔고 군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한 개씩 담아서 계산 카드로 탁탁 하는데 편의점에서 라면을 따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더 놀랐던 것은 옆에 전자레인지에서 거기서 확 데피고 라면 기계가 또 있더만요. 라면을 물 부어서 나온 라면 기계. 편의점 안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이건 군대 생활 팽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훈련하고 와서 여름에 땀 뚝뚝 흘리면서 저희 북한군에서는 선풍기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깡으로 견뎌야 되거든요. 정말 북한군에서 여름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루 훈련 끝나고 옆에 강가에 뛰어 들어가는 거. 이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PX에는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사격하고 훈련하고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감히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군 생활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부대에 다니면서 체험을 해본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18개월이라는 군복무라는 것을 통해서 청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어느 한 부대는 또 갔는데 머리가 살짝 길거나 이게 내일 모레 당장 가야 될 상병 병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장 한 명이 사격을 해서 누가 이기는지 내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 당시 10년 군복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자, 내가 그 약속 못하냐. 진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나와서 진짜 휴가 나와서 저랑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북한에서 군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원래 여군들이 제가 입대할 때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딱 보람차게 하고 당원 돼서 대학 가자. 근데 입대하니까 갑자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정치하면서 성군 정치, 남자 13년, 여자 10년 해라. 싫습니다 못하잖아요, 북한은. 무조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10년 마치고 배고픔이 이런 것 때문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부대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강의를 해서 지금은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3년 차 지금 부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도 북한군의 본성이나 북한군 실상이 지금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예, 들어보면. 그래서 제 경험이 아마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굉장한 그 군 생활을 하는데 좀 뭐 자양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부대를 다니면서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 부대를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과정에서 군 복무가 줄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군 복무가 24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대 들어가서 24개월이요? 이거 말이 되나? 근데 왜 북한에서 내가 군생활 10년 하면서 대한민국 군인이 24개월 한단 말을 북한에서 한 번도 안 해줬을까? 즉 뭐냐면 비교할까 봐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24개월 한다.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갑자기 18개월로 줄었습니다. 자, 군복무가 줄었죠. 제가 또 부대를 다니면서 월급의 이상이 생겼어요. 제가 금방 갔을 때는 월급을 그랬거든요. 10몇만 원 받습니다. 네, 병장 월급이 20만 원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10년이 지났더니 요즘 병장 월급이 100만 원 넘었어요.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에 부대에 가서 그랬죠. 요즘 월급 올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다고 말해야 되나 나쁘다고 말해야 되나를 지금 탈북민 강사 앞에서 살짝 고민하시더니 두 줄배기가 60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60만 맞아? 옆에 친구가 그럴걸? 갑자기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못합니까? 야, 그래서 월급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10만 원 받으시던 분이 60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력이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군대를 가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그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부대에 탁 가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강사님, 북한에서 사격 몇 발 하십니까? 약간 그 자신감 같은 것이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많이 쏴서 그럴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부대에 가게 되면 군인들이 저희 싸워서 이깁니다.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10년 전에 표현을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적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잘 가지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와닿아요. 요즘에 20대 청년들이 나라를 걱정하냐 이러잖아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북한에 대해서 가장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인 것 같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해군 부대를 갔을 때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 간부님이 일단 마중을 나왔다라는 데 대해서 놀랐어요. 키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말 저를 정중하게 모셔서 부대까지 가서 부대를 딱 들어가는데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농구하다가 부대 지나가는 간부차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농구하던 군인들이 격리를 딱 합니다. 뭐지? 탈북 강사 왔다고 이미 말을 해놨구나. 그러면서 부대에 딱 들어갔죠.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큰 강당에 금방 입대한 신병 교육을 받는 군인들이 정말 300명, 400명 앉아 있었어요. 참 진짜 마음이 이렇게 싹 좀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위압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죠. 용사님, 앞에 북한군이 오면 저를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용사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 이소연이가 아니라 북한 군복을 입고 전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용사가 바로 눈빛이 돌변합니다. 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군복을 입고 온 북한군은 무조건 쏘셔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 왜? 북한이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용사들을 만났던 그 감정은 첫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 몇 개 부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부대를 가면서 단정하게 입다 보니까 치마를 입고 강의를 갔는데 굉장히 긴장해서 가서 50분 강의 마치고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분 딱 쉬는데 갑자기 등골에 진짜 50분 동안 강의한 이후에 정말 땀이 날 정도의 자신 있게 제가 막 했지만은 정말 잘했을까 못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치마를 입고 앉아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수건을 한 장 건네면서 저한테 무릎에다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편하게 쉬셔라. 이런 의미로 갖다 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대한민국 군인 정도 많구나. 그 모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부대는 또 갔는데 그때 군인들하고 이게 질문을 하면서 약간 그 내기 같은 것을 했어요. 일단 부대에 가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한 줄, 두 줄 배기들은 거의 질문을 잘 못하죠. 맨 앞줄에 앉아서 딱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머리가 살짝 길거나 이렇게 내일 모레 당장 가야 될 상병 병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장 한 명이 강사님, 사격을 해서 누가 이기는지 내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휴가 이제 곧 나온대요. 말년 휴가. 강사님이 지시면 피자를 자기한테 사달라. 저는 그때 당시 10년 군복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자. 내가 그 약속 못하냐. 진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연락처 주고받고 나와서 진짜 휴가 나와서 저랑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병장이 이겼습니다. 병장이 이겼는데 제가 살짝 봐준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그때 당시 그 병장님 계시는 소대 휴가 끝나서 가시는 길에 제가 피자 쏠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셔라. 그리고 꼭 그 강사님이 사줬다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참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 포천 쪽에 갔는데 군인들이 작업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강사들 한 서너 명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포천은 그 부대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약간 외진 곳이잖아요. 식당이 없어요. 한식, 중식 같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진짜 이름을 알 수 없는. 거기에서 병사들이 한 8명, 9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오늘 뭐 더치페이야. 우리 월급 언제 나오지? 뭔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래 일어나서 식사값 계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저분이 식사 계산했다. 근데 저는 탈북민이란 말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드셔라. 그 병사들은 아마 아들을 군대에 내보낸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부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놀라운 거, 부대 안에 샤워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 사실 북한군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세면장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물탱크 안에 물을 받아서 그릇 하나 가져다가 물을 퍼서 거기서 세수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다 구보로 뛰어가 세수했다. 분대장이 옆에 있다. 그릇 우린 2개밖에 없는데 그럼 분대장이 탁 떠주고 저희는 분대장 앞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씻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대한민국 이 군인들은 보니까 샤워 시설이 따로 있어서 샤워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야 세상에 군인들이 샤워통을 들고 샤워하러 간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북한 군은요. 규정에 부대 건물에서 50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짓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푸세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걸어가면 아침에 딱 기상 나가서 딱딱딱 뛰어가면 화장실 인도부터 하거든요. 군대 날 따라 앞으로 화장실 따다닥 가서 섰 화장실 봐라 이럽니다. 푸세식 가서 지금 정말 판자가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근데 대한민국은 오니까 어머 사실 저는 부대 하면요
열악한 것이 부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 생활이 너무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지옥 같고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군대였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부대는 샤워실 있죠? 딱 들어가니까 화장실 딱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뭐 완벽한 대리석을 깔아놓은 화장실? 그 안에서 벌을 다 본다? 군대 생활 오래 해야죠, 이거는. 그 화장실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놀라는 건 뭐냐면 거의 북한군 부대는 경비망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단, 사단, 이렇게 조금 군단에서 떨어져 있는 뭐 군단 지휘부, 여단 지휘부, 사단 지휘부만 앞에 경비소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경비소대가 지켜요. 근데 정말 따로 떨어져 있는 일반 부대 가면요, 이 경비가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수리도 하나 던지고 나도 모를 거다. 전기도 안 오는데 새까만데.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부대는 어느 부대를 가도 앞에 경계 근무가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딱 철문이 쳐져 있고 다 있고요. 신분증 검사해야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딱 서 있다. 저희 군단 직속인데 사령부에서 살짝 떨어졌거든요. 딱 밤에 있잖아요. 불이 오는데 새카맣잖아요. 누가 발자국 소리 들려요. 그러면 누구야? 그래서 소리칩니다. 3번 해요. 3번 안 했을 땐 쏴라. 근데 뭐 거의 뭐 공포탄이긴 하지만 근데 안 보이니까. 근데 들어온다고 해서 신분증 내십시오. 절차 밟으십시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군 10년 동안의 독재 정부, 독재 국가의 형성을 했을 때에는 잘 짜여져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정상적인 것은 한국이다. 정말 사소한 데서 저는 놀란 거죠. 자, 북한 여군은 전투병입니다. 입대할 때부터 모든 포를 다루고 무기를 다루고 실제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군에서 저도 상사라는 부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곤 했지만은 사실 북한 여군은 지휘관이면 내 밑에 남자 병사가 없어요. 간혹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개 소대 안에 30명 중에 5명이 남군이에요. 그냥 기재를 봐주는 뭐 기술분대 같은. 제가 대한민국 부대에 가서 한국 여군의 차이점은 소대원들이 남자분들인데 소대장이 여군이었어요. 그래서 부대 갔다가 남군을 여군 소대장이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여군 소대장이 20대였어요. 얘들아 앞에부터 채워서 앉아! 하니까 알았습니다! 앉아요. 얘들아 강사님께 박수! 짜짜짜! 저희는 북한에서 제가 우리 소대에 남군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대장이 중사가 나보다 나이 많아요. 군복무 13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상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오분대장 동지라고 해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의 의논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군이 남군을 지휘한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또 다른 점은 북한의 여군은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지휘관들이 약한 파마 같은 정도를 하지만은 이렇게 부사관 정도까지는 머리를 그냥 기 밑으로 3cm 잘라야 되거든요. 그 대한민국 여군은 머리를 길러서 딱 해서 딱 묶더만요.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제가 굉장히 친한 여군하고 따로 만났거든요. 주말에 이 머리를 딱 풀고 직발 딱 풀고 나왔는데 군인인가 그 민간인인가 싶을 정도의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북한군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네. 그게 다르더만요. 사실 북한에서 여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기 때문에 성 노출로 인해서 받는 부당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에도 저희가 4개 소대 30명씩 여군만 120명이었어요. 우린 통신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유별나게 저희가 1소대였는데 이 소대가 중대 지휘부하고 지휘관들하고 같이 한 건물을 쓰는 한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소대 어느 날 그냥 재판관이 내려와서 군 재판을 하는데 누구 이름 부르니까 저게 뭐냐 우린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중대 지휘관, 이 지휘관 중대장, 부중대장, 정치지도원 이 사람들이 이 소대 애들 밤에 자는 애들 한 명씩 그냥 끄집어내서 성폭행하고 추행하고 거기에서 항해북도에 집 있는 애였는데 얘는 19살인데 금방 입대해서부터 중대장한테 그렇게 놀아나다가 제대를 당하는 거예요. 불명예 제대. 이런 일들이 북한 여군 안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권력이 우선인 북한이다 보니까 그 권력에 순종해야만이 내가 그래서 살아남겠다라는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한테 잘 보여야 군생활이 편한 거 아니냐? 너는 나한테 잘 보여야 네가 당원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보면 아버지가 빽이 있거나 아버지가 간부인 자식들은 절대 못 건드리죠. 정말 불쌍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인권 침해하는 일들은 북한 군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이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대 안에서는 문제라는 인식을 하거든요. 정말 저희도 재판도 했으니까 재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뉴스에 나온 일은 없잖아요. 북한 요군은 입대할 때 이미 전투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포병으로 고사총, 총수 이런 곳으로 입대하기도 하고, 통신, 간호사. 간호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다 여군입니다. 간호사에는. 통신에는 남자들이 가끔 있는데 무선수가 가끔 있지만은 많지도 않아요. 북한군 부대는 생존하기 위한 작업, 노동가, 건설가,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군도 똑같이 그런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보게 되면 이동이 쉽고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전투 무기들은 거의 여군이 다룬다. 남군들이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투 무기들 여군이 다루고, 그러한 곳에 여군들을 대량 배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군들이 전투병도 하지만은 부대가 생존하기 위해서 건설도 한다. 저는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고민, 어떻게 보면 뭐 살아가는 고민, 뭐 직업적인 고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탈북민의 고민이 있어요. 예, 저는 아직 북한에 가족이 있고, 늘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하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할 수 있거나, 내가 화상통화, 영상통화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탈북해서 와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죄책감, 혼자서 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숙제 같은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누구나가 생각하는 고민은 남겨진 가족 또는 두고 온 고향,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탈북민 이소연으로 최근에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남겨뒀던 아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사실 그 아들은 제가 한국에 못 데려왔어요. 중간에 사고가 나서 북송되어서 그러한 그 영화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고 시작했던 영화가 마무리는 정말 아쉽게 그렇게 되지 못한 정말 한 가족의 이야기, 그 옆에 제 아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가족을 데려오다 보니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족의 이야기, 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영화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정말 오늘 제가 이 방송 채널에서 북한의 이야기를 했던 이러한 일들이 정말 다큐라는 영화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북한을 정말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내 옆에 누군가는 그들도 사람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누리는 인간임에도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온다라는 것을 그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셨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한편의 영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가 저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가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의 바람은 그 바람밖에 없어요. 엄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군은 하고 싸우면은 무조건 이긴다. 미국만 없으면은 한국군은 그냥 뭐 발로 차도 넘어진다고 배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철은이고요. 이철은 TV라는 유튜브를 다시 재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는 일단 뭐 블랙 회원, 화이트 회원으로 나뉘는데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눈과 귀가 막혀있는 북한 체제에서는 굳이 블랙 회원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다니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에서 사찰하고 감시하는 쪽이 많고, 그리고 이제 블랙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북한에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가 있는,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한다고 해야죠. 공작원이라는 것보다도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뭐 아무리 보위부에 있든 단기관에 있든 알 수 없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몇몇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공작원은 아니고요. 북한 보위부죠. 우리나라하고 어디 딱 표현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보위부는 예전에 말하면 이제 안기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에서는 활동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지고는 거의나 이제 해외 파견돼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는 그렇지 않고 북한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북한 보위부에 있었던 거죠. 예, 보위부에서 이제 정보부회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역시 그 북한 정보부라는 것도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동향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스파이 짓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정보부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스파이, 북한에선 전문 용어로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정보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국가 보위성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 편견 없이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서약서까지 써야지 정보원입니다. 북한의 감시 체제에서 공작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 나가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공작원이고, 뭐 연락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작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작원으로 분리하면 안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사교육이라고 하면은 부대마다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으로 나뉘죠.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동계훈련은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합니다. 왜냐면 겨울에 군인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근데 하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많이 하는 부대는 한 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하계훈련은 기본적으로 보름, 적게 하는 부대는 일주일도 합니다. 그리고 다 농사에 동원됩니다. 그때는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농사를 합니다.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군인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농사도 도맡아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 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싸우려면 먹고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훈련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격 훈련을 위주로 하는데, 뭐 사격, 그리고 뭐 강행군, 뭐 4km 무장 강행군, 그리고 뭐 백리 강행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뭐 한 번 하갔나? 저는 보위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인민무력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 데에 의하면은 그렇게 군대가 빡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군대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숨만 이어갈 수 있다? 코로나 시국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식량을 딜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북한하고도 통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북한하고 연결을 하면서 북한 상황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또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은 아니고요. 북한의 정보를 알아야지 또 유용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 정세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북한군 현 실체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더 조금 악화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서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북한에도 중국과 첫 무역거래를 한 것이 식량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뭐 군인들도 먹어야 뭐 김정은을 지키던가 말던가 할 텐데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군부대 강의를 가끔 가면은 놀라는데 북한에 웬만한 간부집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뭐 일반 부대에서는 먹는 사정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북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서 온 건 아닙니다. 모래성이 밑에서부터 물을 부으면 천천히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라서 대한민국 TV를 자주 봤어요. 전단지도 많이 보고 대북 확성기도 많이 듣고, 우리나라 TV가 북한 TV보다 더 잘 나왔어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감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TV를 보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봤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 남순 괴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했고, 야 이거 다 쇼한다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부정적인 거라도 자꾸 보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기 시작한 것이 푹 빠져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유년기 시설을 거치고 뭐 학창 시설을 거쳐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는 이제 강원도 원산항 안전보위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외국 선박 및 국내 선박 단속을 하면서 그 인원들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검열원 쪽으로 일을 했는데요. 외국 분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과의 뭐 대화는 안 됐지만 노는 스타일, 그걸 보면서 되게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던 시기에 2007년도와 2009년도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여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원산항에 있으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그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저축을 해뒀다가 실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내가 교재에서 배웠던 것과 북한 당국에서 알려주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많아졌고 더욱 대한민국을 자료를 좀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과정에 제가 2010년에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또 황해도 김종태 제 해주 일사범대학을 갔는데 거기 또 황해도 지역에서 또 한국TV가 잘 나와요. 그 한국TV를 보면서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TV를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에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정보부에 이제 중위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날개를 더 달아준 거죠. 보위부에 있으니 누가 집에 들어와서 숙박검열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통제하는 사람인데 검열을 안 해요. 그리고 채널 고정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TV를 채널을 마음껏 돌려가면서 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과정에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와 달리 제가 북한에서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계기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남북의 비핵화 문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터전으로 찾아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죠. 왜냐면 그냥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진짜 뭐 만나보고 TV로만 봤지 실제 가서는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생활을 극복해 나갈지도 조금 우려가 됐고요. 했는데 대통령이 오라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친구에게 대한민국으로 가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친구하고 저는 이제 서해바다로 강화도 말도 2사단 어느 한 부대가 지금 나가 있는 해병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는 수영 쳐서 왔습니다. 6시간 동안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을 쳐가지고 대한민국 군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그래서 오게 된 거죠. 저는 한국군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와가지고 뭐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그 안내원부터 보잖아요. 비행기 안내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군대부터 봤거든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저희를 이제 마중 갔기 때문에. 그 흔히 군대들 보면 장비빨이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군에서 염장무만 먹다가 깨재지한 군인들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흔히 이름 표현을 하는데 감자 있잖아요. 감자. 삶은 감자에다 젓가락 건자는 것처럼 머리만 크고 몸은 가늘다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감자에다 젓가락 건자는 것 같은 군인들만 보다가 와우! 군인들이 나오는데 포스가 이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놀랐어요. 군인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놀랐어요. 북한에서 교육할 때는 현대판 미군의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우라가 까만 이거 선글라스 딱 끼고 쫙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가병과 우리 대한민국 군의 차이가 이런 거로구나. 북한에는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뭐 성인 그리고 청소년기 들어가면 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왼쪽 심장에. 그건 왜 왼쪽에다 다는 줄 아세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지 않는 한 오직 이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왼쪽에다 달거든요. 근데 우리 국군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뭉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특전사 강의만 하고 있는데 특전사 강의를 딱 가면은 그거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해요.
야, 이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조금 이런 욕망이 불타오르지 않냐. 어떻게 가병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나도 뭉클뭉클해요. 북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을 처음 봤을 때 딱 하나예요. 최고다. 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물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 2016년 9월 17일 출발을 해가지고 18일 날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요. 17일 저녁 한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제가 바닷물에 입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새벽 4시까지 물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하고 오면서 물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땅에 발을 딛고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뭐 그 생각을 했죠.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죽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해수욕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되면은. 그래서 맥주 한잔 처음 먹으면서 해수욕장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바닷물에 못 들어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써 가슴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막 울렁증이 생기고 그 빈혈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좀 수영장도 다니고 하는데, 수영장에 갔을 땐 괜찮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주변의 엘리트들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체제 붕괴죠. 왜냐면 북한 주민들 의식 수준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와 달리 지금 현재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몇백의 아사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무능함을 알고 있지만 그걸 통제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을 어디에 세계와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북한 주민들 보면 오죽이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런 체제에서 어떻게 살까? 저 숨가깝에서 어떻게 살까? 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북한은 조선 봉건 왕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서 김씨 왕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 시대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말고도 뭐 다른 데가 또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 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인터넷이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 보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B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라는 것이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공유가 되는데 북한에서 그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김씨가 없으면 북한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김일성이 잘 몰라요. 이제 북한에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해요. 북한 교육에서는. 근데 그 애들이 뭐 김일성을 봤어요? 뭐 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쇠뇌교육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업적을 세웠는데 북한이 이렇게 못 산다고? 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USB를 통해 가지고 외부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없던 법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김씨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권 체제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 갈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탈북민들이 탈북한 것이 북한 체제가, 김씨 체제가 싫어서 탈북을 한 거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땅덩어리가 싫어서 탈북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괴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체제, 그리고 또 김정은과 그 패밀리들을 우리가 타도 대상으로 봐야지, 북한 주민이나 북한의 모든 산과 바다, 땅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북한군을 한심하게 봤습니다. 북한군에 있을 때 한국군에서 배워주질 않으니까요. 배워주는 거 오직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대판 노예로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둘째, 먹을 것도 없고 해실해실하다. 그리고 여기 군인들은 10년 군복무, 북한군은 1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국군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배워주는데,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뭐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주포, K9이요 이런 거 전혀 안 배워주는데 뭐
아무것도 안 배워져요. 그냥 북한군은 그냥 한국군은 하고 싸우면은 무조건 이긴다. 미국만 없으면은 한국군은 그냥 뭐 발로 차도 넘어진다고 배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부대도 강의를 갔습니다. 일반 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를 제가 명백하게 아는데 그분들도 일반 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부대 갔을 때는 솔직히. 북한군이 물론 못 먹어서 젓가락에 감자꾼 자난 것 같지만 10년 군복무 짬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복무 18개월인가요? 뭐 지금 뭐 더 준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야지 1년 조금 더 하고 신병훈련 받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년 군복무 한 사람하고 이 사람이 체격 아무리 좋고 해도 군사 전술적으로 싸우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뭐 군대가 무슨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뭐 계속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저는 일반 부대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댓글도 나보고 저 나쁜 새끼라고 하겠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확신이 간 건 이제 특수부대 가서. 특수부대 갔을 때는 안 되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 놓고 말한 거예요. 장비빨을 놓고 말한 거 아닙니다.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뭐 비행기 뭐 이런 건 내놓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말하면은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체격이 약하고 해도 우리가 체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군인은 오직 승리에만 도취를 해야지 약하다 세다에 빠지면 안 돼요. 약한 자도 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승자만이 승자지 승자는 패자인데 왜 졌냐 묻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 쓰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우리 근데 내가 강의 가서 보니까 내가 강의를 가면 일반 부대 가면 정훈 장교님들이 군인들을 애들아 하고 찾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야 이게 뭐지?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주적이에요. 적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자고 있어요 다. 물론 계속 우리가 뭐 1950년도 전쟁 이후부터 분단 국가로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만성화가 된 것 같아요. 지나친 만성화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군인들의 인식은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군인 같지 않고 무슨 학교 같아요. 애들아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북한에서 알았던 것과 많이 다른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의 뭐 비행기는 뭐 한 20대 정도고 우리나라의 뭐 비행기 한 700대 정도고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진짜 알고 있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직자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직업이 없어서 무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직업 선택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직업이 없어서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한 교육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 안 하고 진짜 뭐 노숙자가 많고 하는 것이 바로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건 직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 어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선택의 자유가 좋긴 좋은데 야 그것도 과연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거기서 야 내가 뭘 잘하는 걸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 선택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야 직업 가지고도 거짓말을 쳤는데 다른 거는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실례로 북한에서 서해바 관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역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인천대교가 역사의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배워줘요. 북한 분명히 당국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그리고 또 이 모든 발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멘붕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건 다 북한에서 교육했던 건 뻥이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죠. 제가 이 질문 되게 기다렸댔어요.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군대 나갈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군대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나도 헌신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어요. 군대 나가고 싶었던 것은 나는 특전사 나가고 싶었어요. 이양 나가는 거 힘든데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나이도 많고 북한에서 군복무 경력도 있고 뭐 안 되더라고요. 뭐 다 조건이. 그래서 사실은 군대를 못 나갔는데 저는 군대 나가면 힘든데 나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은 특전사라든지 제가 타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군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또 도망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거의나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제일 먼저 탈북민들이 죽습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민 남성들 군대 나가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앞선에서 싸워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산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또 살고 싶질 않아요. 그리고 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 민주 체제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 가능성이 0.1%도 있지만 탈북민들은 제로입니다. 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나가 싸우겠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밀고 들어가면은 지형을 잘하는 게 누구예요? 탈북민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32,000명이 더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 산골에서 살던 사람, 농촌에서 살던 사람, 도시에서 살던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탈북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치고 북한에 또 간다?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제일 앞장에 서서 북괴들과 싸울 겁니다. 왜?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싸울 거다. 아, 갑자기 눈물 나네, 씨.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 어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탈북민들 뭐 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글쎄 세금 얼마나 내시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자기가 내가지고,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가 자기네한테 총을 쏜다. 막 그런 댓글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아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고 받아줬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믿고 받아주고 우리 국민들도 믿고 받아줬는데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 강토, 한 영토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울컥하네. 북한이 무조건 좋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감을 푸는 사람들이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적은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눈물 흘린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우는 북한 주민들 봤죠. 저 북한 주민들이 우는 것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훈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북한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마인드가 많이 바뀐 대신에 사람들이 무서움을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바뀌는 거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는데 통제는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도 중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지금은 중국에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 분들께서 북한하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좀 꽤 계시는데 거기서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법들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성인들만 처벌하는 법밖에 없었어요. 미성년자들은 기껏해봐야 손은 단련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인식이 변화되는 거는 성인들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슨 명목이 있어야지 통제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우리가 흔히 저것도 변화됐다고 하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북한에서 여성분들이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사실은 변화된 거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무릎 밑으로 12cm인가 7cm가 내려와야 돼요. 김정일 시대 때 문신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오직 문신을 뭐 여기다 뭐 단결 말도 안 되는 것들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서도 뭐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이설주나 김여정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그 같은 그 딸 김주혜 가도 놓고 보면은 요즘 뭐 망사 같은 거 입고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뭐 난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저 북한의 모기장을 뜯어가지고 갖다 옷을 만들어. 패밀리들도 변하고 있는데 북한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뭐 누구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 변화를 유행시키는 것은 김정은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 때는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도 공개하면서 뭐 물론 아들은 공개 안 했지만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발전하는 현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따라오게끔 대놓고는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들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언젠가는 이제 후계자로 나올 겁니다. 방송에서도 김주혜가 후계자다 뭐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주혜가 후계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들놈이 되면은 또 자기도 또 정통성을 또 따질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백두 혈통이다 뭐다 하면서 5대 혈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번 혈통인지 무슨 혈통인지 솔직히 김정은이는 잘 몰라요. 뭐 물론 김정일이도 뭐 갔죠. 뭐 김주애가 나오니까 저는 좋았던 거죠. 초창기에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북한에서 3년 동안에 공포 정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북한에서 뭐 지금까지 3년 이후로 총소리보다 아마 그때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3년 동안에 가장 북한에서 극악무도했을 거예요. 고모부도 죽이지 뭐 통참모장 죽이지 인민무력부장 죽이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포 정치를 하던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나옴으로써 되게 조금 유해 보이지 않아요? 야, 김정은이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딸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나 그 딸 보니까 조금 그렇긴 그런데 그 교육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계덩어리 같은 김정은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김주애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우, 나 못 사가더라고.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또 뭐 대장이라고 하면서 당대회라든지 당 전원회의라든지 그럴 때 어린 놈이 장성을 달고 있다 하면 그게 바로 후계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은이가 나왔을 때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뭐 해외에서는 가능하겠죠. 북한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사이다 채널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어떤 우리들이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북한 체제에서 폭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보위원 한 명이 북한 일반 주민 700명에서 1500명 정도를 감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아니, 한 명이 어떻게 700명, 1500명을 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원이나 협조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 동향은 다 장하고 있습니다. 보위부에서만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기관, 보안기관, 검찰기관, 그리고 또 청년동맹 조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농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이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슨 시위가 벌어졌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북한에서 30년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도 보위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 보위원할 때도 시위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것만 있냐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축구 보러 갔던 무슨 경기장이든 이런 곳에서 보안원이나 보위원하고 다툼은 있을 수 있죠. 일반 주민하고. 그래서 조금 무리를 빚을 수는 있지만 시위 폭동은 없습니다. 개인이 투소 사건은 있지만 폭동은 없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은 그쯤 됐으면 다 튀었어야 돼요. 북한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지금쯤 교화소 갔을 겁니다. 뭐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면은 지금쯤 튀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북한 가서 지금 교화소 가야 되고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폭동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라는 거는 맞습니다. 한때 코로나 시기 때죠.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건 그만큼 김정은이가 젊은 나이에 북한 체제를 통솔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팔이를 한 거죠.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우는 북한 주민들 봤죠. 저 북한 주민들이 우는 것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진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로 우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평양 사람들 아닙니까? 평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울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북한의 고난행군을 끝내고 강성대국구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2의 고난행군을 맞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또 다른 북한하고 인맥을 맺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들이와야 되는데 못 들이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전화했을 때 북한 정보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인지 굶어 죽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자가키트라고 하나요?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린지 몰라요 일단. 둘째,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동을 또 막았어요.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건지 굶어서 죽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국경이 풀리면서 식량을 조금 들여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들여오는 식량이 뭐 북한 주민들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군인도 먹어야 돼, 평양 시민들 먹어야 돼, 주변에 또 사법검찰기관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먹기가 얼마나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둑질한 거죠. 경제적인 분야에서 북한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경제 스파이를 많이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돈 또 갈취하는 이런 놈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뭐냐면 이제 당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전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가상화폐 탈취를 꽤나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돈을 전문적으로 갈취하는 그런 데가 있고 기업들에 취직을 하면서 그 중요 기업들의 아이템을 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스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원에 가보면 몇 명 없어요. 내가 잘한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북한에서 못된 짓을 했지만 그걸 반성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오시겠다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원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나원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던 분들이고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북한에서 지리밭도 설치하고 전기 철조망도 설치했다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도 뭐 지리밭 전기 철조망 넘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안면인식이 되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등록이 끝났대요, 코로나 시국에. 근데 지금 현재 오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 가면 다 걸립니다. 이 CCTV에 다 걸리는 거예요. 바로 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중국에 나는 잡아가세요, 난 탈북하려고 그러던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가는 거나 같대요. 그래서 지금 오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오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분증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안면인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살면은 용서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2016년 9월까지 이제 정보과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기밀 문서 자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뉴스에는 이런 것이 이제 안 나오죠. 왜냐면 북한에서 그거를 뭐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도 뭐 진짜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 씨들에 대해서 투서를 이제 반대하는 투서를 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개인이 반감을 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일 개인이 점차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탈곡장이라고 해가지고 추수 때 이제 벼를 수확을 하면은 벼를 푸는 게 있어요. 거기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시멘트 포장한 데다가 이제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적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김정은이를 싫어하고 김씨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2,300만이 다 좋아할 수가 있어요. 북한도 역시 김일성의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주교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불교도 같고 다 똑같아요.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무조건 좋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감을 푸는 사람들이 그 신선하게 자라는 농작물 막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들도 있는 것이 북한인데, 언론에서나 탈북민 분들도 흔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돌진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명사순지 뭐 개사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김정일이 때도 그러더니 또 김정은이 때도 그래. 난 진짜 북한의 이 정치 방식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강압적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너무 체험을 해가지고 막 짜증나요. 내가 어릴 때는 믿었어요, 김정일이. 근데 성인이 된 지금으로서 내가 북한에 있으면서 김정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믿겠어요?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어떻게 3살에 총을 쏘고 차를 몰아. 말도 안 되는데 3살에 핸들 잡지도 못해. 말은 반대로. 브레이크는 악셀은 어떻게 밟게? 거짓말이거든요. 3살에 총 쐈대. 백발백중 명사수대. 근데 총 쏘는 장면들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북한에서 실지 사진도 있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쏘는 걸 좀 나와달라고. 쏘는 걸. 정은아 내 말 똑바로 듣어. 그 ICBM 그 창고에서 나올 때 나 기가 막혀가지고 CG를 기가 막히게 썼더만. 아주 그냥 대한민국 TV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관종이에요. 딱 나오면서 이제 뭐 로켓 나오니까 시간 딱 보면서 뭐 이러고 야 쇼하더니 총 쏘는 거 좋아하잖아 너. 그런 거 좀 한번 찍어서 올려봐봐. 진짜 백발백중 진짜 통구멍 내는지 한번 좀 보자. 백발백중 명사수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솔직히 맨날 술만 먹고 그런 놈이 사격 선수를 365일 아무리 사격 훈련해가지고 경기 나가도 10점 만점 맞기 힘든데 술 먹던 놈이 무슨 총을 쏴가지고 백발백중이에요. 일단 그건 진짜 근데 그 북한에서 또 믿겠죠? 촬영을 해서 풀 영상을 공개해. 또 그것도 쇼할 수 있어. 뒤에다 저격수 갖다 놓고선 쏘라고 하고선 또 어?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는 백발백중 명사수 4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을 할게요. 현 북한을 보면서 저는 암담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생겼어요.
통일입니다. 점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통일이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2,000명 조금 넘는 탈북민들도 아직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직 어우러지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통일이 돼서 북한의 저 2,300만 김씨 체제에서 살던 그리고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첫째,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살인국가 1위가 됩니다. 일단 지금도 동독과 서독은 아직까지도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거기서 살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지만, 그리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동독과 서독은 편지라도 왔다 갔다 했고 통화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완전 분단입니다. 완전 분단된 국가예요. 그리고 문화권도 다르고 정치권도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북한에서 그냥 뭐 한국 TV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같겠어요. 여기 와서 10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고 저도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나서 자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말이 끊기기 시작하고 버벅버벅 돼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북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죠. 밤새껏 이야기가 됩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일 방식, 강화도를 남북의 공동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강화도까지 가는 다리 있습니다. 북한만 없어요. 북한에서 강화도까지 다리 놓는 거 멀지 않아요. 가차워요. 그리고 거기를 남북 공동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성은 전 반대합니다. 왜냐면 개성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육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섬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도 야,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이 사람들이 어떤지 가서 보고 싶다. 가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저 자본주의 놈들 어떤 놈들일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거기에 시장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공동자치구역입니다. 남북 공동자치구역. 그리고 북한 사람은 북한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동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이 2,300만, 5,300만이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남북이 하나가 돼야지. 솔직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32,000, 3만 얼마 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어울려서 이러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가서 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물론 빨리 통일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된다. 아, 네, 오늘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듣을말 못 들을말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걸려도 드시면 되고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은 이철은 TV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술도 마시고 뭐 일하는데 현장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하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거짓없이 진실하게 북한의 삶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삶이 어떻고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던 사람들의 생각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관심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맛 좁은 김정은 나라 망쳐먹을 관상. 아이 저놈 저 애미나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맞히네. 뭐 영화에서 보면 총알 막 피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뻥이고요. 총알은 이미 여기 날아와서 막 쭈쭈쭈쭈 하고 땅에 박히고 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총소리가 그 뒤로 나요. 따당따당따당따당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하늘이고요. 고향은 북한의 함흥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탈북을 했고요. 현재는 북시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글라스요? 항상 어디 채널에 출연하던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북시탈 의미가 좀 북에서 온 각시탈 이런 뜻인데 각시탈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항상 출연을 했어요. 근데 각시탈을 쓰고 누가 예전에 좀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선글라스 같은 것도 껴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구독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선글라스로 대체를 하게 됐고요. 언젠가는 벗을 겁니다. 탈북을 제가 19살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이가 법적으로 바뀌었죠. 만 나이로. 그러면 그때 제가 만 나이로 하면 17살에 탈북을 한 걸로 되죠. 네, 탈북하기 전에 보시다시피 저는 북한군 군인이었고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6살까지 축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이어 체육단으로 가는 게 꿈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실패해서 군대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지역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는 거였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습니다. 혹시 왜 너무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때
그때 제가 축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 비행기는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예술인이 되거나 그리고 또 외교관이 되면 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국가대표가 되려면 백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다긴다는 신동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국가대표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백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게 다 밀려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너무 뒤늦은 나이에 깨닫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이였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불과 2km, 가깝게는 직선거리로 하면 한 1.5km, 그리고 정말 가까운 데는 250m가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저희 부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낮같이 밝은 불빛도 밤이 되면 볼 수 있었고요. 낮이 되면은 수림이 무성한 대한민국의 산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고,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곳.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농장원들이, 모르겠어요, 농장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뭐 농사일을 하니까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봤었고요.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차들이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요. 불빛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유심히 봤을 때 대성동에 있는 자유의 마을에서 밤에 TV를 보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맑은 날에는요, TV를 이렇게 보면 창가에 화면이 탁탁 바뀌는 게 보여요. 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집중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깨닫게 됐었던 것 같고, 저게 결국에는 거짓 선전이 아니고 뻥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게 사람은 없고 그냥 TV만 틀어놓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단지 같은 걸 많이 보내니까 전단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한국이 경제력이 세계 10위에 손꼽힌다라는 그거는 조금 살짝 좀 안 믿어지더라고요.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10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요거는 살짝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10위는 거짓말인 것 같고 잘 사는 건 맞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이런 비방 증상적인 전단지도 많이 날아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 믿겨졌습니다. 이건 좀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맛 좁은 김정은 나라 망쳐먹을 관상이라고 이렇게 사진이 와 있고요. 김정은의 관상을 이렇게 다 분석한 전단지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고사령관한테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수령한테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들 마시고 또.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때 조금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신선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되게 신선했던 이유가 제가 보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믿어졌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쇼킹했죠. 정신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요. 매일 잠복근무나 근무 나가기 전에 계급교양 같은 걸 합니다. 그 계급교양이라는 거는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미군이랑 한국군이 들어와서 저지른 만행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에 대한 환상을 갖고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방지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근무 투입 전에 30분씩 하고,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사상교육, 세뇌교육 이런 걸 매일 하거든요. 10년 동안 받게 되죠. 그러면 한 10,000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안 거죠. 우리가 10,000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면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라도 우리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인간 병기들로, 세뇌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 당국이 어쩌면 하나의 노림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게 가르칩니다. 네, 안 좋게 가르치고요. 돈에 팔려서 나오는 돈의 노예들이라고 일단 가르치고요. 총 한 방 쏘면 다 도망치는 겁쟁이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런 안 좋은 교육들만 많이 하죠. 되게 놀랐던 게 괴뢰군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북괴라고 하잖아요. 괴뢰군이라는 게 그때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하나의 용어인 줄 알았어요. 군인들인데 그냥 괴뢰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아니고 이제 정통성이 없는 군인들을 괴뢰군이라고 부른다는 걸 그때 알게 됐었죠. 그때는 우리 국군이 되게 모양 빠지는 군대라고 이렇게 좀 가르침을 받았었죠. 지금은 아니고요. 또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북한 군인들한테 그런 것도 많이 보여줘요. 해병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갯벌에서 이렇게 IBS 버트 같은 거 막 머리에 이고 막 새까매져가지고 이렇게 막 또 갯벌에 막 구르고 자르골라 우르골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이제 얼차례 받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와 쇼킹하죠. 와 저렇게 얼차례 받는다고? 너무 가혹한데? 뭐 이러면서 안 좋은 것들만 주로 많이 가르치고요. 근데 또 북한 군인들끼리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쟤네는 군 생활을 3년 정도 한다 이런 얘기. 자기들은 10년을 하는데 한국 군인들은 2년도 안 한다? 굉장히 쇼킹할 거고 초코파이를 많이 먹는다. 그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 근데 솔직히 뭐 저도 군부대 많이 다니긴 하지만 초코파이 안 먹더라고요.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안 먹습니다. 요새 뭐 초코파이 안 먹고요. PX 가서 무슨 뭐 더 맛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옛날이나 뭐 그렇게 초코파이가 눈물의 초코파이였지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더 쇼킹했었고요. 북한 군인들은 그거 되게 부러워합니다. 체격 조건이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 우리보다 더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태권도 뭐 무술 훈련은 기본이고요. 주먹으로 뭐 이렇게 막 때리는 건 아주 그냥 인간 샌드백은 기본이고 신병 훈련 받을 때 제가 나무하러 올라가서 하목장에서 나무 잘 못한다고 물론 저도 일을 집에서 좀 많이 하고 나온 케이스긴 한데 저보다 10배 100배 잘하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세상은 넓고 정말 일 잘하는 놈들은 많구나. 나무를 이렇게 막 베는데 하루에 처음에는 요만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뭐 이만한 풀단 뭐 잡간목이라고 해가지고 잡초든 나무든 싹 다 그냥 해가지고 칡줄로 이렇게 한아름 되게 이렇게 묶어서 한 단이거든요. 그걸 하루에 60단씩 1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오전에 30단 오후에 30단 해야 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막 농장에서 이렇게 자라난 애들은 그게 뭐 식은 죽 먹긴 거예요. 3시 반? 4시쯤 되니까 60단을 다 해버리고 자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걔들은 이제부터 도적질하러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밤 8시, 9시 될 때까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40단 정도 겨우 하고 막 신병 분대장이 봤을 때도 뭐 빡치겠죠. 다른 애들 다 하고. 근데 뭐 저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갑자기 막 서럽고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즙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때려요. 근데 뭐 때리면 그때 울잖아요. 그러면 슬퍼? 슬퍼 하면서 더 때리고 안 울잖아요. 그러면 너 지금 나한테 좀 반항하는 거냐? 그래서 배를 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맞다가 너무 막 빡쳐가지고 좀 씩씩댔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씩씩대냐고 하더니 낫으로 이렇게 배잖아요. 낫날로 저를 이렇게 딱 때린 거예요. 근데 낫에 이렇게 딱 맞았는데 물론 앞에 그 뾰족한 걸로 때렸으면 여기가 확 베어져 나가서 뭐 피가 나오고 막 그랬겠죠. 근데 낫 동그란 뒷날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딱 때렸는데 그것도 잘못 맞으면 찢어지긴 해요. 근데 그때 진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여기가 뿔룩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고 와 그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반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맞는 거죠. 그런 정말 맞습니다. 탈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2012년 4월 15일에 조국통일이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조국통일 강성대국이 건설된다라는. 왜냐면 북한 당국이 2002년부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그게 어떤 길이냐? 바로 조국통일을 해가지고 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걸 어찌 보면 공약처럼 이렇게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 앞에서는 맹물 한 그릇도 그냥 먹지 말란 말이 있듯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처럼 각인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고 그리고 군에 나오면서 이제 너희들은 통일병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2012년 4월 15일을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단지도 되게 많이 주워받고 근무섬에서 전방에서 이렇게 한국을 접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일어나면서 누구는 최전방에 나와서 개고생을 하고 있고 누구는 또 평양에서 군생활 편하게 하고 있고 군복 탁탁 털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온 땅에 배를 붙이고 잠복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과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지 2012년 4월 15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딱 그런 말을 했어요. 조국통일혁명기업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 계속 싸워 나갈 때 대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떠던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지금 못 열었다라는 결론에 딱 저는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아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안 속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면 과연 희망이 내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탈북을 하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북한에 최전방 그 철책이 있는데 2200V의 고압 전기 철책, 220V 가시 철조망 이 세 개의 철책들이 좀 많이 파괴가 됐어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첫 번째 관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뭐 지뢰들 그리고 또 북한 군 애들이 저를 잘 가라 뭐 이렇게 전우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걔들이 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 맡겨보자. 지뢰는 뭐 밟든 안 밟든 그건 좀 운에 맡겨보자라는 마인드로 들어왔고 당시 AK 소총이랑 그리고 총탄 90발, 수리탄 2개 이렇게 휴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총질을 하면 나도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그리고 수리탄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싸우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수리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한다. 그래서 시체도 안 남긴다 이런 거였고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살아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을 한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향했던 것 같고요. 지뢰밭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2m 정도의 갈대밭이 쫙 펼쳐졌고 안을 이렇게 막 헤치면서 들어오니까 이제 가시넝쿨이 또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었고 그때 그걸 막 헤치면서 전투복이 많이 찢어지기도 했었고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이제 가시들이 막 들어오면서 또 살가시 찢어져서 피가 좀 많이 흐르기도 했었고 저는 한 1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탈북하는데 DMZ로 온다라는 거는 단시간 안에 좀 더 고위험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막 헤치면서 내려오는데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 걸음 내려오고 한 30분 숨어 있고 한 두 걸음 내려오고 밑을 살피고 뭐 사주 경계하면서 막 이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한 100m 내려왔나? 200m 내려왔나? 한 300m쯤 왔을 땐가 북한 군인들한테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북한 군인들이 저한테 AK 총탄 12발을 머리 1m 위로 날리기도 했었고 물론 그게 갈대밭이 없었으면 아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군인들이 AK 소총이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조준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례를 어청성 씨가 판문점으로 넘어올 때 그때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던데 저를 사격한 애들은 서서 이렇게 정조준 사격을 한 거고 어청성 씨가 내려올 때는 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무빙 사격을 한 거예요. 무빙 사격을 북한에서 잘 안 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사격만 하지. 그리고 서 있는 간역만 많이 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불차게 그런 드립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저놈 저 애미나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맞히네 하면서 막 이런 드립이 나오던데 아 요거 굉장히 재밌는 드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아니었고 감사하게도 2m의 갈대밭 속에 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1m 위로 이렇게 총알이 제 위로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보이고 그때 어둑어둑 땅거미고 좀 내릴 때였고 시뻘건 불덩어리 12개가 막 날아가는 게 보였었고요. 뭐 영화에서 보면 막 총알 막 피하고 막 이러는데 아 그거 다 뻥이고요. 총알은 이미 여기 날아와서 막 쭈쭈쭈쭈 하고 땅에 박히고 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총소리가 뒤에서 정말 미세한 차이로 총소리가 그 뒤로 나요. 따다당따당따당따당 하면서 총알은 이미 날아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총알 피한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아, 물론 뭐 영화에서는 총알 피하면 아 영화구나 하고 버세요. 예, 버시고요. 그때 DMZ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밤이었고 북한 군인들이 추격조가 따라와가지고 군견을 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우리 군인들이 저를 잘 기순 유도를 해가지고 탈북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죽으면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더라도 피값은 하고 죽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피값은 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목숨이 그냥 죽으면 되게 파리 목숨 같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죽이고 나 역시 죽는다 하면 그거는 이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 죽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아 살았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좀 나왔고 1차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도의 한숨이 그때 나왔고 이제 뭐 여기서 죽든 말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볼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군인들이 너무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진돗개가 발령돼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보면서 피지컬이 되게 엄청 다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43kg였거든요. 군인들 몸을 보니까 막 2배, 3배씩 막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죠. 아 역시 이건 맞는 말이었구나. 피지컬이 좋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이라든가 그리고 군화, 전투화. 북한의 전투화는 지하족이라고 해서 고무를 두르고 천이 있는 신발이거든요. 전부 다 전투화 군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안 믿겨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전부 다 군화를 신고 있지? 난 내가 지금 왔으니까 이거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신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걸 신으려면 북한의 군인들은 좀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이제 자기 사비로 이렇게 신을 수 있고 조사관이 거짓말하면 북한으로 보내버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좀 개빡치네요 진짜. 예. 전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농담으로 했어요. 나중에 현장 조사라고 해서 제가 넘어왔던 데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짓궂게 너 지금 북한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막 장난을 치셔가지고 와 근데 그때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이 새끼들 결국에는 비밀 다 빼먹고 이제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차에 진짜 태우는 거예요. 국정원 그 내에서만 조사실에서만 계속 조사를 하다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진짜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왔던 데로 지금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히히닥닥 거리는 걸 생각하면 근데 그때 막내 분이 계셨는데 계속 안심시켰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농담이라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단장님 다 나오시고 하면서 뭐 브리핑 하면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진짜로 가나? 뭐 이러면서 막 차들 막 엄호하는 차들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철책안으로 들어간다 방탄조끼 다 입히고 방탄만 씌우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입히고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보낸다면서 왜 입히고 씌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때 이제 현장조사 나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생각하면 막 PTSD가 오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화가 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사이다 TV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혹시라도 뭐 혹이라도 발언을 잘못 농담으로 한 것도 있는데 웃자고 한 얘기에 또 죽자고 달려드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하도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장 많이 뺐거든요. 군인들이 자전거를 뺏어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많이 약탈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서 이렇게 막 강도죠 강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정하늘이고요. 고향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DMZ를 넘어서 왔고 현재는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기순 유도를 했고요. 보고를 했을 거고 어떤 상황인지는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뭐 부대에 비상 걸려가지고 밥 먹다가 사람들 다 뛰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를 발견했을 때가 11시 반이어서 딱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사람들 다 뛰어나왔다고 하고 기순 유도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딱 조우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기순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기순이란 말은 북한 군인들한테는 조금 안 좋게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있던 분이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난생에 태어나서 정말 남자한테 그렇게 심쿵해 보긴 처음이었고요. 그 자리에 막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뛰어나가지고 저를 막 부축해 줬었고 그리고 또 뒤에서 다 저를 엄호하고 있더라고요. 총구를 다 겨누고 이렇게 제 맞박을 막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고 그래서 저 뭐냐고 막 치우라고 막 그랬더니 안심하라고 괜찮다고 해서 안심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군인들이 제 뒤로 와서 이렇게 또 엄호를 해주고 추격조가 없는지 저격수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그리고 방탄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했던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모병제였어요 북한이. 그러다가 지금은 북한이 2002년도, 2003년도 이때부터 징병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생활이 일단 짧은 게 북한군과 가장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체성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군인들이라면 북한 군인들은 김씨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존재 여부 자체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걔네 열병식 구호를 보면 경의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뭐 이런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혈통 위해서 싸우겠다 뭐 김주애나 리설주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북한군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국가와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인가요? 아무튼 국가와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그게 정체성의 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죠. 이제 뭐 보급품에서도 그렇고 보급품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서 굳이 말하면 막 입 아프고요. 또 가장 도드라지는 게 또 군생활 이제 연수가 아닌가. 왜냐면 걔네는 10년, 120개월, 3,650일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현역 군인들이 듣고 토가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3,650일? 미쳤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급품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단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민가에 나가서 인민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네.
많이 약탈하고요. 그리고 또 최전방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 사택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지휘관의 집도 터는 군인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군복 입은 도둑놈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군인들을. 그래서 나온 게 군민일치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나온 얘기예요. 군대와 인민은 하나다. 왜냐면 군대와 인민들이 분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군대와 인민은 하나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막 북한에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노래 같은 거 있어요. 뭐 그 군민일치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걸 막 왜곡해서 부르거든요. 군대와 인민은 뭐 하나라네 뭐 이런 노래인데, 제대로 된 노래는 군인들은 인민을 위해서 뭐 군생활을 하고 뭐 청춘을 바쳐서 군생활을 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해서 뭔가 자신들의 뭐 이런 물질도 아낌없이 뭐 그런다네 뭐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나라네 뭐 그런 건데, 그 막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발전된 게 군인들이 하도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장 많이 뺐거든요. 군인들이 자전거를 뺏어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많이 약탈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서 이렇게 막 강도죠, 강도.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밤에 딱 타고 가는데 군대가 탁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아, 이제 얘가 자전거를 훔치려고 나왔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딱 깨를 떠올린 거죠. 그 노래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인민을 위해 밤길도 버쳐 서고 딱 이렇게 딱 임기응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이 군인이 하여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인민은 군대 위해 자전거도 바친다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맞고 바칠 건지 그냥 바칠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새끼 내 졌다 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그냥 딱 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군민일치를 강조할 정도로 북한 군인들은 인민들의 재산을 많이 약탈합니다. 한국은 우리 군인들이 지하철 타도 군인들이 군복 입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길거리 보면 군인들이 다니면 그냥 군인 휴가 뭐 나왔나 보다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지 뭐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볼까요? 잠시만요. 누가 이 사람들 보면 큰일 나려고. 그냥 갈아입고 올게요. 백골부대. 우리 PD님 백골부대잖아요. 백골부대가 되게 악명 높기로 유명해요. 그 이유가 제가 있을 때도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다 포사격 훈련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제 군부대에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한국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도 아직까지 재래식 무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 세상이 인정하는 최첨단 무기들이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뭐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보급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뒷받침해 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싸우면 우리 국군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국군이 되게 도둑질을 많이 한다고 배웠었고요. 그래서 막 그 노래도 있어요. 우리 국군을 비하하는 노래도 있고, 그래서 뭐 1등병과 2등병은 건빵 도둑놈, 그리고 막 서령 중령 대령은 막 집차 도둑놈, 뭐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는 계집 도둑놈, 뭐 하사증사 상사는 무슨 뭐 모포 도둑놈,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거를 비하하려고 만든 노래죠. 그리고 1, 2등병 불쌍하다 1, 2등병 뭐 건빵 도둑놈 막 이런 노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뭐 아니다라는 걸 실제로 알게 됐고요. 왜냐면 뭐 배고픔이라든가 입고 자는 거 이런 1차적인 건 우리 한국은 해결한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알던 거랑은 사실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MZ세대들이 이제 북한의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맡게 될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형법들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한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도 그걸 많이 보고 있고, 북한 MZ들, 북한 뭐 장마당 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북한 당국이 그것 때문에 좀 골치를 많이 아파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뭐 식사도 가끔 하거든요. 군인들이 먹는 식단이 되게 놀랍고, 그리고 밥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퍼먹고, 밥을 뭐 먹을 수 있으면 먹는다고 되게 맛있는 반찬은 직접 이렇게 떠주는데, 어떤 숫자를 맞춰야 되는 반찬들은 직접 이렇게 배식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풋살장 되게 많고 축구장 되게 많고 이런 걸 보면서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풋살도 할 수 있나요? 했더니 그럼요, 풋살도 다 자기 쉬는 시간이라던가 무슨 또 체육 시간에 이렇게 또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뭐 PX 같은 것도 군인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속옷도 다 있고 무슨 뭐 생필품 다 있는 거 보고 좀 놀라웠었고, 보급품이 잘 보급되는데 저런 것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없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애용하죠. 예. 막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편의점 뭐 라면도 가서 많이 먹고, 또 김밥이라던가 어디 일 있어서 갔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때 딱히 마땅치도 않고 시간도 없고 그럴 때마다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좀 편의점 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막 라면을 먹고 김밥 먹고 밥 먹는 게 저는 너무 좀 낯설었고요. 저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못했어요, 혼자. 지금은 뭐 너무나도 가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밥을 저렇게 먹지? 전 못 먹었습니다. 절임무, 절임배추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시래기국 이 정도로 나왔었고,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뭐 옥수수 밥에다가 뭐 쌀 조금 섞인 거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을수록 조금 더 보급이 좋죠. 도망가지 말라고. 예. 일단 뭐 배고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밥을 그렇게 잘 주긴 하지만 한창 이제 10대, 20대 막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그렇게 주는 밥 먹고 규율 생활 한다, 이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몸무게가 43k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제 필요한 영양분만큼 이제 섭취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군 생활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43kg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라면 아닌가 싶습니다. 컵라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방. 자, 오랜만에 먹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개장. 와, 바람이 너무 부네. 안 되겠다. 뜨거라. 뜨거. 어우.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랑 타별, 편견. 제가 왔을 때는 그때 탈북민들이 한 22,000명 와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거나 무슨 이제 좀 사투리를 쓰잖아요. 지금은 뭐 사투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경상도에서 왔다고 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사님들이 막 뺑뺑뺑 돌리고 막 돌아서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다 아는 길인데 밤에 택시를 타는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쪽에서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자기가 잠깐 딴 생각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저 길 알고 있어요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는 좀 자유로워요. 국정원은 되게 일단 조사받는 기관이니까 자유롭지 않은데, 근데 하나원은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서는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처음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를 갔었어요.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한 2학년 1학기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항해사가 되고자 또 해양대학교에 또 지원을 했다가 또 안 가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또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정치외교과 전공을 했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회에서 좀 잠깐 일도 해보고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보면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영상 쪽으로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일을 쭉 하자라고 있다가 우연찮게 영화 쪽으로 또 접하게 됐고, 그걸 해봤는데 와, 이게 또 더 미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또 찾아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도 북한에서 당국에서 다 정해주고 그러지만, 여기는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이다 채널에 출연해서 라면 먹방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전에도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꿈을 쫓아서 북에서 이렇게 혼자 온 청년이 꿈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